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 풋볼리스트의 김영용 취재팀장과 함께 사실상 완전체 최종 평가전으로 불리는 9월달 두 차례 평가전이 있었죠. 코스타리카전, 카메룬전 두 경기 이 평가전 시리즈가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현장에 한 경기 다녀오셨죠? 네, 코스타리카 때 갔고요. 어제 네. 카메룬전은 이제 중계로 봤습니다. 일단 뭐 워낙 이슈였고 많은 팬들이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뭐 뛰질 않았습니다. 단 1분도 뛰지를 않았고 특히 이제 카메룬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계속 후반전에 뭐 이강인 선수 이름을 외쳤다고 하는데 첫 경기 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다음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 뭐 이강인을 연호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뭐 사실은 이강인 선수를 훈련해서 뭐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많이들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기사도 여러 매체에서 그런 톤으로 왔던 게 쓸 것 같다는 식의 분위기가 감지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벤투 감독이 잘 안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번에 변화를 주겠다고 본인이 또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이강인 선수가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우리끼리 기대를 했던 거죠. 네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지만. 네, 뭐 그래서 아마 이강인을 안 쓰기로 뭐 처음부터 마음 먹었는데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강인이 뭐 완전 처음 테스트한 선수도 아니니까 훈련에서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 봐서 괜찮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훈련에서부터 아마 생각한 그림이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안 쓴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탁을 하거나 아니면 유망주 수준의 선수들은 뭐 이를테면 이번 양현준 같이 거의 첫 소집 때 안 뛰키는 것이 벤투 감독의 그동안의 패턴이었던 것은 맞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는 전혀 모를 수가 없는 선수잖아요. 많이 써봤어요. 네. 저기 월드컵 예선에서 어시스트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 또 라리가를 통해서도 이 선수의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몰랐는데 같이 합류를 해보니까 역시 아니다. 요거보다는 애초부터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포함되지 않은 채로 월드컵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폼이 좋아서 발탁은 했지만 만약에 기용을 한다 하더라도 뭐 벤투 감독이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그 상황에 맞고 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왔다면 수입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팬심이 워낙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 굉장히 아쉽고요. 이강인급의 선수를 우리 대표팀이 소화를 못한다는 게 그 선수의 어떤 기량을 우리가 좀 실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뭐 일단 이강인 선수 얘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 두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월드컵을 이제 정말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월드컵 가는 길목에서 이번 두 경기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제는 제가 정했습니다. 네, 벤투 감독의 보수성을 재확인했다. 이분의 저는 강점이면서 많은 팬들을 조금 약간 질리게 하는 면모이기도 한데 답답하다는 느낌.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철학, 자기 자신감이 굉장히 있고요.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 축구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이 애초에 그려놨던 로드맵을 바꾸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요거는 뭐 우리가 가치 판단을 떠나서 굉장히 저는 대단한 면모라고 봅니다. 워낙 이분이 4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해왔던 어떤 그런 방향성, 선수 기용 패턴 그리고 모험적인 시도보다는 좀 검증된 조치를 선호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교체 카드도 거의 미리 정해놓은 대로 그냥 경기 흐름에 상관이 있겠지만 느끼기에 그냥 준비했던 대로 차근차근 밀어넣는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거를 재확인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알고 있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안 바뀔 거는 원래 뭐 몇 달 전부터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큰 대회 본선이 다가오면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안 했던 것도 하고 약간 뭔가 좀 트릭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안 달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본선에서 똑같이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이전전에서도 뭐 경기 중에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코스타리카전 끝난 뒤에는 결과가 어떤가를 떠나서 굉장히 기간이 길었잖아요. 네. 1, 2년 동안 이걸 조려놓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역대 최장인 4년 동안 조려냈기 4년 때문에 넘었죠 또 벌써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4년 동안 똑같은 축구를 본 거예요. 네. 보는 입장에서 좀 질린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성과가 뭐 갈수록 점진적으로 명백히 향상된 것도 아니니까 네.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4년이라는 주기가 뭐 20세기까지만 해도 보통 월드컵 한 번마다
이 유행이 바뀐다고 할 정도의 어떤 전술적인 트렌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4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전술의 흐름도 바뀌고 선수들의 구성도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변화를 줄 만도 한데 굉장히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냥 독특한 면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최종평가전 시리즈가 남겼던 두 번째는 벤투 감독이 두 경기를 앞두고 본인이 스스로 변화를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변화를 이게 안 바뀌고 똑같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 벤투 감독이 했던 것하고 벤투 감독이 어떤 본인 기준에서의 변화 실험 어떤 부분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구성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뭐 벤투감독이 말하는 철학은 그대로인데 뭐 변화는 줄 수 있다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하는 방식이나 접근법은 뭐 크게 바뀌지 않지만 선수 배치나 포진에서는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몇 달 전부터는 여기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관찰하고 뭐 출장 시간을 배분하고 이미 한번 불러본 선수들은 다 쓰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 선수들을 유지하면서 그 옆에 새로운 선수를 한두 명씩 놔보고 네. 또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고 이런 쪽의 실험을 특히나 6월부터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모든 평가전 풀타임을 뛰는 거죠. 네. 손흥민을 둔 채로 옆에 다른 애를 넣어보고 또 다른 선수와 자리를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니까 네. 손흥민은 상수니까. 네네. 네. 손흥민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손흥민이 어느 자리에 가야 최고인가. 그래서 아마 지난 6월에 진행했던 실험에부터 이번 9월까지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결론은 현재로서는 4-4-2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2연전이 4-4-2라고 봤지만 뭐 혹자는 4-2-3-1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게 그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손흥민을 왼쪽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3미들이었던 것을 2미들로 줄이는 게 어떤 변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 풀은 이미 거의 닫힌 상태입니다. 이번에 9월 소집을 하면서도 지금 멤버들이 거의 월드컵 간다고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벤투 감독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선수를 여기 포함을 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느냐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과거에 비해서 후방 빌드업에 좀 덜 천착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약간 라볼피아나 형태의 수비형 미드필더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롱패스 비중이 좀 전 늘어났다고 좀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부터 라볼피아를 더 많이 하나요?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우영 선수나 이번에 손준호 선수 그렇고 내려와서 그 전에는 그래도 아래쪽에서 주고받고 올라가는 과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그 위치에서 바로 양쪽 측면으로 길게 빼주는 시도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본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봤고요. 그렇죠. 4-4-2가 기본적으로 4-1-4-1이나 4-2-3-1에 비해서는 좀 더 다이렉트한 축구를 하기 위한 대형이라고 봐야죠. 일단 전방에 2명이 있다는 것부터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층이 4개 층에서 뭐 3개 층에 가깝게 그렇죠. 줄어든 것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벤투 감독은 예전부터 이제 뭐 우회적으로 얘기했던 걸 들어보면 또 선수들한테도 물어보면 뒤에서 공을 일부러 오래 돌리는 감독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축구 역사상으로 되게 드물어요. 뭐 수원지 시절의 로저스 정도 진짜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일부러 공을 뒤에서 오래 돌린 게 아니고 뭐 같은 철학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공이 뒤에서만 깨작깨작 돌고 앞으로 잘 못 나갔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앞쪽에 선수들이 좀 늘어나니까 공을 좀 앞으로 빨리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뭐 부분적으로는 이 전술 변화가 성공한 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우영 선수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왔던 흐름에서 이번에 이제 모처럼 대표팀에 합류 손준호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기동력 면에서 네. 이제 확실히 정우영 선수랑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종규 선수를 첫 경기 때 출전을 시켜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풀백 활용, 특히 이제 오른쪽 풀백 활용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변화를 좀 많이 주고 있다는 고민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최종 엔트리 고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벤투 감독이 최근 들어 시도하고 있는 모든 변화의 끝은 저는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손흥민의 공격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나 좀 좌우 밸런스나 이런 걸 맞추려고 좀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봐야죠.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만 오면 뭐 소속팀만큼 영향력이 안 나온다. 네.
뭐 영향력은 뭐 둘째 치더라도 골이 안 나온다 이런 비판 혹은 아쉬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몇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최소한 득점 기록을 보면 최근 14경기 9골을 넣었어요. 네.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 대표팀 데뷔 이후에 득점 페이스가 가장 좋은 기간을 유지하면서 월드컵을 맞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거 하나를 위해서 정말 손흥민 왼쪽에 놨다가 중앙에 놨다가 프리로를 해봤다가 뭐 원톱에 놨다가 별거 다 해봤는데 네.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상대적으로 공격이 오른쪽보다는 좀 왼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공격 쪽에 있는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황희찬 선수를 확실하게 왼쪽에 박아버린 송면을 전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변화라든가 여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대표팀에서 이재성이나 황희찬 선수의 좀 공격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권창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팀이 돌고 돌아 손흥민 원톱, 손흥민 몰빵 공격으로 지금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고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결국 뭐 빌드업도 중요하고 감독이 원하는 축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니쉬를 손흥민에게 맡기는 어떻게 하면 손흥민이 좀 더 좋은 위치에서 확률 높은 슈팅을 때릴 수 있느냐 이 축구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거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많은 실험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그래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뭐랄까 과거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본인이 도우미 역할에 충실했지만 대표팀 오면은 본인이 해결사가 어떻게든, 되는. 해결사를 했던 것처럼 근데 손흥민은 거꾸로였잖아요. 본인이 오면 자꾸 동료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패스해주고 어느 순간 그런 이타적으로 팀을 도우려는 캡틴의 부담감을 본인이 스스로 내가 아닌 마무리 질 수가 없구나라는 에이스의 어떤 책임감으로 약간 승화가 되면서 그게 어떤 지금 대표팀 감독, 벤투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변화와도 맞닿으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물론 손흥민 선수가 가장 확률 높은 피니셔긴 하지만 이렇게 손흥민에게 집중된 어떤 그런 그 목적성을 갖고 운영한 전술이 본선에서 어떤 결말에 도달하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되는 게 사실이어서. 네. 근데 뭐 손흥민이 최근 그 손흥민이 14경기 9골을 넣는 동안 네. 그 14경기 동안에 손흥민 말고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거의 없었다. 뭐 이러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우려가 맞겠지만 그렇진 않으니까요. 예. 뭐 한 팀의 메인 득점원이 그 팀 득점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비중이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공격수들의 최근 컨디션 문제가 좀 아쉽죠. 예. 황의조 선수가 상당히 상당 기간 동안 프로와 대표팀에서 많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측면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의 득점력이 조금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4-4-2로 바뀌면서 4-1-4-1이나 4-2-3-1보다 조금 더 득점 루트가 좀 한정됐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이를테면 4-1-4-1식으로 했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선수가 침투하면서 득점에 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한테 슈팅 기회가 좀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전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결과적으로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지만 그 전에 필드골 기회가 손흥민 선수한테 거의 몰려왔는데 많이 잘 성공시키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집중되는 경향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평가 정리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좀 더 확실한 공격수로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그 전에는 이제 황의조 선수가 거의 원톱의 굳은 자였고 손흥민이 왼쪽에 배치가 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손흥민을 중앙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손흥민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황의조 선수도 선발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안전하지 않다. 구조라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조규성이나 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의 존재가 대표팀에서는 더 많이 중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만약에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공격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투투 파트너 정도나 아니면은 4-1-4-1에서 뭐 2선 공격자원 정도일 텐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강인 선수는 자리가 없어진 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전 드는데 그 파트너 싸움에서 누가 지금 가장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약간 1대1인 것 같은데 왜냐면 황의조 선수가 다른 선수들한테 더 밀린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 그래도 해온 게 있는데 그렇죠. 결정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벤투 감독이 뭐 신뢰를 보낸 시간이 정말 길고 하지만 말씀하신 도우미 역할에 있어서는 조규성과 정우영이 각각 다른 느낌으로 각각 다른 종류로 손흥민을 도울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황의조는 이제 본인이 도우미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요. 정말 1대1의 대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극단적으로는 월드컵 본선 3경기에서 한 경기씩
한 경기씩까지는 좀 아니지만 뭐 한 2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손흥민 파트너를 하다가 또 제3의 선수는 조커로 또 뛰고 이런 게 가능한 그림일 것 같고요. 네. 아마 말씀하신 이강인 선수도 짐작컨대 뭐 또 후문을 좀 종합해서 보면 손흥민 선수의 그 어떤 투톱 파트너 자리에 쓸 수 있는지를 훈련해서 봤는데 뭐 이 선수는 이제 현재 대표팀의 공격 속도상에서 손흥민 도우미는 아닌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실전 투입까지는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그 벤투 감독의 어떤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말 자체는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변화 없이 본인이 묵묵히 해왔던 대로 계속 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는 것하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소폭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계속 좀 조각을 만들고 사포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공격성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으로 막판 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경기력 자체에 대해서 팬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저도 야, 이 지금 우리가 이 축구로 과연 본선 나가서 괜찮은 경기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김정용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되죠. 네. 우리 홈에서 했거든요. 홈에서 그 했다는 상대도 거는 또 이 빠진 대표팀이 아는데. 네. 코스타리카는 뭐 유럽도 아니고 저기 중남미 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차가 한국이랑 완전 지구 반대편이에요. 네. 거기서 날라온 선수들이랑 경기를 했는데 뭐 골도 골이지만 어떤 경기 내용이나 뭐 조직력 면에서 압도를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나마 이제 벤투 감독이 특정 선수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다는 말을 우리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특정 선수들이 다 살아 있다면 그래도 이 팀이 잘 작동은 하겠다라는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4-4-2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많이 버텨줄 수 있다는 네, 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황인범 선수가 뭐 소속팀에서는 좀 출장 시간이 들쭉날쭉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상당히 꾸준한 모습 보여주면서 파트너가 누구든 자기 역할을 해준다는 거. 이렇게 팀의 척추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회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도 상대가 흔들리면 또 기회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선수들께서 응원하면서 월드컵도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두 차례 사실상 최종 평가전으로 불리는 대표팀 완전체 평가전 2경기 결산 한번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조금 뵙겠습니다.